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제풀이의 첫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풀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긴 했었지만 또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 제가 다른 내용과 또 연관시켜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제 수업을 함께 들으시면서 그다음에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챕터별로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을 양만큼 풀어보신 다음에 그다음 제 수업을 듣고 끊고 듣고 끊고 듣고 풀고 듣고 풀고 듣고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수업을 활용해 주시면 되시겠고 인강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 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을 10분 활용하셔가지고 시간 재셔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고 끊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집 자체는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한 10년치의 군무원 문제를 거의 총 망라해가지고 서술을 해놓고 있고요. 아주 예전에 만들어졌던 문제들은 문제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나왔던 한 10년치 정도의 분량은 제가 거의 다 수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군무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문제도 당연히 수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해놓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해설을 보시고 그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많은 수험생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다시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 해당 챕터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 교재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찾아보시면서 아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구나.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판례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 판례들도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지 이 문제만 맞췄는지 틀렸는지 여부는 결코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문제를 한두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두 문제와 연관된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같은 것들이 상위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서에 대한 해독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문제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딱 그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기본서까지 내용이 잘 숙달된 분들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본서에 활용시켜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유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면서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 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한 6번에서 7번 정도는 읽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문제도 풀고 해당 단원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해설 들으시면서 다시 여러분들 것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 교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내용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판례들과 내용들을 같이 읽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행정법의 통칙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교과서 8쪽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8쪽에 나와 있는 1번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1번.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냐?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할 때 가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원칙인데 출제자들이 그냥 가장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남용할 때도 많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 그런 경우에는 보기를 한두 개만 읽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4개를 모두 읽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1번이 뭔가 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로 체크하게 되면은 나중에 4번에서 더 틀린 답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4가지의 지문을 모두 다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그렇지만 안 지켜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지만 원래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형성작용이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사법이라고 하는 거. 법원에서는요, 판사가 진행하다가 너 왜 위법한 처분하고 난리야? 너 일로 와봐. 내가 판결 내려볼게.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소송이 제기되어야지 사법부가 움직이는 수동적인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 지금 음주운전 했구나. 왜 음주운전하고 난리냐? 당장 영업정지, 아니, 면허정지 당해, 면허 취소 당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고 제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음주운전 같은 거 못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제재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극적이고 앞으로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 적법한 상황을 형성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동그라미 2번. 국가행정과 자치행정. 국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행하는 행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 주체를 기준으로 누가 행정을 하느냐. 국가가 하면은 국가행정, 지자체가 하면은 자치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하는 것이다. 맞는 지분이 되겠고요. 3번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이다. 여러분, 행정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도 있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 2가지 모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형식은 외모, 실질은 성격과 내용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실질적 행정뿐만이 아니라 형식적 행정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4번.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법 형식인지 혹은 사법 형식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공법 형식이다라고 하면은 공법 형식의 행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법 형식의 사법이다라고 하면 사법 형식의 행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틀린 답변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는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기를 다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맞추고 틀리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어떻게 서술이 되었는지 평가를 하고 다른 내용과 관련시켜서 읽어보게 되면은 그게 진짜 실력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제 답에 체크를 하시잖아요. 답에 체크하실 때 웬만하면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맞는 문제일 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틀린 문제일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적잖아요. 그럼 틀렸어. 그럼 틀린 문제는 나중에 반드시 또 풀어봐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또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 답이 적혀져 있으면은 헷갈리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체크하실 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체크하세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께서 채점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어요. 틀리면은 이렇게 한번 긋는 거예요. 한번 긋고서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게 되면은 내가 어떤 답을 체크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문제 풀 때는 새롭게 문제를 보는 기분이 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체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체크하세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세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데 또 틀렸어. 또 틀렸을 때는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또 뭐 틀렸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문제 풀 때는 색칠하세요.
색칠했어. 근데 또 틀렸어. 또 틀린 거에 또 다시 색칠하는 거야. 색칠하면은 뭐가 틀렸는지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네 번째 체크할 때는 동그라미 치는 거야. 동그라미 치게 되면은 근데 또 틀렸어. 그러면은 또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치면은 또 내가 뭐 체크했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보기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맨날 틀려. 막 다 틀려. 막 10개가 그어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좀 안타깝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공무원보다는 좀 다른 걸 준비하는 거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농담이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틀리는 문제들은 항상 자주 틀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읽고 시험 전에도 읽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다음에 공부할 때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답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점을 보시면 되시겠고 2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도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좀 남용하는 경향이 있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가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답을 고르기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이어서 보면은 1번 헌법의 구체화 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는 권력분리 원립에서 출발한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은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서 확립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입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사법부가 하는 일이 있고 모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 알고 있으시면 되시겠고 동그라미 2번.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여러분,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하나의 이익을 뭐라고 하고 있나요? 사익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저와 제 친구의 이익을 뭐라고 할까요? 또 역시 사익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제 친구와 저희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익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공익인지 사익인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공익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시대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역 주민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봤었다고 하면은 이제 지역 주민이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사익에 불과한 것이다. 지역 주민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든지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에 비추어 봐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익은 변하는 개념이 아니겠고요. 동그라미 3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가 있다.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라고 한다든가 이라크 파견 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는 통치 행위로 인정을 해가지고 사법부에서 심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사법부가 심사하기 조금 꺼려지는 영역이다. 왜? 너무나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나서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통치행위가 인정되고 있는 개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공법상 행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공법이 적용되겠고요. 사법상 행정에서는 사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겠죠. 공법상 행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법상 행정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슨 소송 제기하면 되냐면은 민사소송 제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법이 적용되고 사법이 적용되고 실체법 자체가 적용되는 것이 다르겠고 두 번째는 권리구제 방식에 있어서도 공법상 행정은 행정소송, 사법상 행정은 민사소송으로 다르기 때문에 역시 권리구제 방식도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혹시 행정사법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행정사법 모르시면은 반드시 그 파트로 돌아가셔가지고 제 설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 설명을 들으시고도 그 파트로 돌아가셔가지고 아, 행정사법이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반복드리겠지만 요 문제만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내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는데 취지가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숙지하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빨리 느는 것이지 문제에만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 첫 문제, 만 문제 계속 수십 계속 풀어야지만 실력이 조금 오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들 실력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반드시 말씀드린 방법대로 꼭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장 단기간에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틀린 문제는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행정사법은요. 권력적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권력적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급부행정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급부행정에서요. 여러분 물론 급부행정도 물론 권력적 작용을 펼쳐질 수 있긴 하겠지만 급부행정에서 전기 공급 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공급은요. 권력적인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행위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가 있겠고요. 사법적 관계인 사법상의 계약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도 행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전기 이만큼 공급할 테니까 너 매달 얼마 꼬박꼬박 내 이런 식으로 행정행위에 의해 가지고 전기 공급이 설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사법상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냥 쓴 만큼 자유롭게 너네들이 금액 설정해 가지고 돈 내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법상 계약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요. 행정행위는 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각종 공법상의 제약 같은 것이 따르거든요.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따르는 반면에 사법상 계약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공법상 적용되는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일반의 원칙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을 통해서 전기 공급을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한테는 뭐 1와트당 뭐 얼마만큼의 전기료를 내라라고 계약을 책정하고 B한테는 1와트당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고 책정을 했어요. 근데 얘네 둘이가 달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상 계약을 통해서 전기 공급을 체결을 했을 때 사법으로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온전한 사적 자치가 적용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공법상의 제약을 가하게 되는 것을 행정사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이라고 하는 영역에 행정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종 원리들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사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이제 5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이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행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법적인 방식으로 행해졌을 때 사법으로의 도피를 막기 위해서 공법적인 제약 같은 거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겠고 행정사법 파트로 찾아가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시면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혹은 경찰행정은 질서유지 행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허정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법상 형식으로 활용될 수가 없겠죠. 무조건 권력적인 입장에서만 행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급부행정 영역은 사법상 방식으로도 행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공부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것은 뭐 2번으로서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걸 고르는 것보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보기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문제에 좀 익숙해지신 분들 보면은
교재를 찾아보는 데 있어가지고 대충 아는 내용이니까 제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겸손하게 공부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찾아보는 거 어려운 일 아니고요. 그다음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또 단원별로 문제를 나가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때문에 찾아보시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3번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형식적인 외모, 실질적인 성격,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비상계엄의 선포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통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치 행위는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는 제4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멘트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교과서로 돌아가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답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해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해설도 보고 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가 줄 필요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는 제4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 나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집회 금지의 통고, 이거 외모 볼게요. 집회 금지를 누가 하냐면은 경찰에서 하거든요. 그 외모 자체가 어딘가요? 외모 자체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실질적 의미에서 통고라고 한 거, 금지 통고라고 한 거, 입법,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잘잘못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의 형식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법을 실행시키는 것이거든요. 너는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더 이상 집회를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그냥 집행하는 것, 실행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답에 오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오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설명한 대로 이제 여러분께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행정심판의 재결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식, 외모 자체가 어디에서 하게 되냐면은 형식,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 것이겠고, 실질적 의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서 사법, 법원에서 하는 행위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내용을 따져보게 되면은 법원에서 하는 행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 실질적 의미의 사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준사법적 행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사법과 비슷한 행위로서 준사법적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 준사법적 행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은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불가변력은 스스로 이 행정행위가 나왔을 때 스스로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재결을 더 이상 번복시키지 못한다는 뜻인 겁니다. 물론 소송 제기할 수는 있겠죠.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송 제기하는 것은 문제는 없겠지만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경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준사법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워딩도 여러분들이 확인이라고 하는 파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확인이라고 하는 파트를 보시면은 찾아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연관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잘 찾아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시겠고, 리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반 법관의 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관 자체, 형식적 의미에서 이거 사법부에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 실질적 의미 임명. 여러분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을 실행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게 되는 것이겠고요. 미음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대통령령의 제정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령의 제정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행정에 속하는 것이겠고, 실질적 의미,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에서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즉
범칙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통 출입하는 이세경 사건에서 교통사범, 그 다음에 출입금 관리사범, 그 다음에 관세범, 조세범, 경범죄사범 이런 사건에서 원래는 법원에 의해 가지고 벌금 같은 것이 부과되어야 하는 사안이겠지만 사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미한 사례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까지 일일이 다 법원에서 체크하기에는 법원의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범칙금이라고 한 이름으로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부과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통고처분이라고 하고 있겠죠. 이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행정,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부가 대신 해야 될 행동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오타가 나온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좀 죄송합니다. 제가 개정판에서는 반드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개념 파악을 하고 답을 고르게 되면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 이거 해당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거 해당하는 것이겠고 그러면은 니은과 리을이 되는 것이겠네요. 정답은 3번 체크하는데 3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면 된다는 거. 4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다음 중 행정의 개념에서 실질적, 형식적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통고처분,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 서로 충돌되고 있죠. 다르죠. 2번,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 서로 충돌되고 있죠. 행정과 사법 서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3번, 대통령의 대법원장의 임명. 여러분, 대법원장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대통령이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일반 법관, 아까 살펴봤었던 일반 법관은 사법부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겠지만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과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요,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하는 것이겠고 또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에 속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같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형식적, 실질적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 등의 법규명령의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것은 3번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맞췄다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교과서 돌아가게 되면은 표로서 정리를 모두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모두 여러분들이 소화시킬 수 있을 때 진정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수십 번 반복 드리겠지만 항상 교재로 돌아가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모르시는 것은 수업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항상 질문하시면은 제가 최단 기간 내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다음 중 행정의 개념 파악에 있어 개념적 징표를 사용하는 개념 징표설에 의할 때 행정의 개념적 징표로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그래서 여러분 개념 징표설은 이제 포르스트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된 내용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왜? 행정은 너무나 많은 용어로서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지럽잖아요. 어지럽기 때문에 포르스트 호프가 일단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는 정리를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행정은 행정주체에 의한 공익실현 작용이다. 맞죠? 공익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해 가지고 공익을 실현한다, 사익을 실현하는 작용이 아니겠고요. 2번, 행정은 공동체에 있어서의 사회 형성적 작용이다. 그렇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한 사람한테는 영업정지 때려버리고 음주운전한 사람한테는 면허 취소 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회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영업 허가 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 형식에 의한다.
행정행위도 있고 행정지도도 있고 행정입법도 있고 행정계획도 있고 공법상 계약도 있고 다양한 행위 형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겠고 행정은 추상적 사안에 대한 규율을 해야 한다. 추상적 사안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근데 뭐 3월 7일 날 대치동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측정에 대해서 발생해서 음주가 밝혀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행정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장 어려운 거, 물론 여러분 추상적 사안에 대해서 나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나선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한다는 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면은 4번이 되고 포르스트호프가 정리한 거 9페이지 쪽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 각자 그 교재를 살펴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자 한번 살펴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 6번. 다음 중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세무처장에 의한 과세처분,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에 속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세금 부과 처분하는 것은 법을 실행시킨 거잖아. 소득이 발생했네.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몇 %만큼은 세금을 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행정, 실질적 행정에 속하는 것이겠고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라고 하는 말까지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법을 만든 건 또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겠죠. 3번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금액 같은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해당되는 것이겠고 국회 사무총장의 임명이라고 하는 거, 국회 사무총장이니까 형식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속하는 거,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속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다는 거. 정답은 4번이 체크되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행정의 분류 중에 주체에 의한 행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 국가가 하면은 국가행정,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은 지방행정, 위임받아서 하게 되면은 위임행정이라고 하는데 관리행정은 법적 형식에 의한 분류거든요. 법적 형식은요, 여러분들 공법상 형식이 아까 문제 살펴봤었죠. 공법상 형식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사법상 형식도 존재합니다. 근데 공법상 형식을 다시 둘로 나누게 되면은 권력적, 그 다음에 관리, 행정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형식, 사법상 형식으로 나누는 법적 형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시는 거는 2번을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통치행위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통치행위겠지만 이것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행해졌대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사법부가 심사하는데 무리가 있다 없다? 없다. 통치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정의하시면 되시겠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고요. 동그라미 2번. 외국의 국군의 파병 결정. 국군의 파병 결정, 이라크 파병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건 고도의 외교적 사안을 따져보면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통치 행위가 맞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가급적 존중이 되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3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 행위가 맞아요. 대통령이 북한의 주석과 같이 북한의 위원장과 같이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외교적이고 각종의 그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한 결정이기 때문에 통치 행위가 맞습니다만 요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았었던 사안은 그것은 위법한 사안이거든요. 당연히 사법부가 심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통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법심사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고 4번 사면이라고 하는 것.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범죄자들을 대통령이 뭐 8.15 혹은 어떤 기념일에 풀어주는 것들을 사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면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법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거 대통령이 대신하고 있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법원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번 보게 되면은 4번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권력분리 원칙에 반한다.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셔가지고 판례의 풀 워딩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맞췄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절대 아니란 뜻인 거예요. 기분은 뭐 좋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판례의 풀 워딩, 단순히 해설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풀 워딩을 읽어보고 가급적이면은 통치행위는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해보시면 좋겠고요. 2번, 통치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북한 측에 제공한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아까 살펴봤던 내용, 이라크 파견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판례 살펴보시게 되면은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가지고 발동되는 통치행위지만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거 맞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통치행위인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통장 같은 거 실명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금융실명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사안이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결정을 해버리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던 사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구에 들어갔죠. 청구에 들어가가지고 심리를 했습니다. 심리한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금융실명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결국 기각을 내렸었던 사안이었었던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각됐기 때문에 청구인이 졌다는 뜻이겠죠. 청구인이 졌다는 것은 이것이 적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셨겠지만 지금 들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대통령의 서운 취소. 서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장을 주는 것을 서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운을 주는 것은 통치행위가 맞겠지만 서운을 빼앗는 것은 권리를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성을 띨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다. 고도의 정치성을 띨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라크 파견 결정이랑 기억하셔야 될 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제가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하나의 훈련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반면에 이라크 파견 결정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원칙적으로는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이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최후의 구제수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개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되게 멋있는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법부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국민을 도와줘야 하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히든카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있는 그런 판례 워딩인데 어쨌든 각자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즉 통치 행위는 법원에 의해 가지고 행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법원은 통치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통치 행위는 할 수 없을지언정 통치 행위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원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그런 워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반드시 교과서 찾아가셔서 다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것은 통치 행위가 아니에요. 통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냥 정치적 판단일지언정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아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는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것이 틀린 질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반면에 여러분들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는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살펴보시면서 내용 보시면 되겠고 이라크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인 통치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사법심사가 자제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4번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다음 중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크 파병 결정은 통치행위로 보았죠. 동그라미 2번. 국회는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법원은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을지언정 국회와 그다음에 행정부는 통치행위로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3번, 대법원은 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근데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행사되었을 때는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었고요. 4번, 통치행위는 이로 인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 해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헌법소원 대상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답을 고르는 문제는 3번 문제였었고 국무원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5번 이어서 살펴보면은 다음 중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가 맞죠. 동그라미 2번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통치행위가 맞습니다만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개최 과정에서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틀린 지문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4번 계엄 선포와 그 확대기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 행하여졌을 때에는 당연히 사법심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정답은 3번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6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크 파견 결정은 통치행위라고 한다는 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심리 들어가죠. 언제?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동그라미 3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거 아시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가 맞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4번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사가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정답은 3번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익숙해지신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끊으셔가지고 다시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듣고 끊고 풀고 듣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되시겠고 일단 1교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부터 챕터 3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